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2021년 최신 판례는 17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 관련해서 마무리 좀 짓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보험자가요, 피보험자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이게 보험에 대한 그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피보험자가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갑이란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을이라는 피보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쵸? 그리고 병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병이 실수를 해서 을에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뭐 불법행위든 채무불행이든 그죠? 줬단 말이죠. 이랬을 때 보험회사가 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 만약 이제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그다음에 을의 집에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손해가 났죠. 그러면 어때요? 을은 화재보험을 갑회사에 들었다 보니까 보험금을 받았어요. 보험을 받았어요. 그럼 손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손배 청구할 거랍니다. 그러면 병이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에서 갑에서로부터 을이 돈을 보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요 부분을 이렇게 똑 떼서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령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 손해배상 책임에서 공제한다? 그걸 왜 공제해요? 어떤 거냐면 을이 화재가 났을 때 대비해서 갑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가 보험료를 계속 냈단 말이에요. 이건 어때요? 여기에 수령한 보험금은 자신이 위험에 대비해서 그죠? 본인의,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위험 대비로, 보험료, 그죠? 낸 대가며 대가. 이걸 왜 여기에 손해를 낸 사람의 거기서 빼냐 이 말이죠. 제3자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빼냐 이거죠. 빼지 않나 이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갈 건데 가보겠습니다. 자,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갑회사 소유의 건물을 옮겨 붙었어요. 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에서 병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에서 구한 사안에서 갑회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이 실화책임에 따라서 예, 과실상계해서 그죠? 어, 나온 금액. 그 을회사의 손해배상액보다 적음으로 을회사는 갑회사의 남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제3자죠. 의뢰사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이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을회사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이라고 판결한 것은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를 한 것이다. 알겠죠? 왜 갑주식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받은 것을 을회사 제3자 가해자의 그죠?
가해자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그 금액을 빼냐 이 말이죠. 빼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었고요. 쟁점은 그겁니다. 손해보험사고에 관해 동시에 불법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진 제3자가 있어서 일단 제3자 손해배상 책임지는 자예요.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자로 수령한 보험금을 누구?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해서 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손해배상 책임할 자의 배상 책임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받은 그 보험금을 거기서 왜 빼줍니까? 아니란 뜻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법 665조에 가보시면 손해보험자의 책임에서 손해보험계약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되죠. 우리 대위도 받고요. 조문은 180이죠. 뭐 그건 근거 조항이 되는 것인데 우리 판례요지를 한번 가볼까요? 판례요지는 잘 보면 되는데 보험사고에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지는 제3자 알겠죠? 제3자가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누가? 피보험자가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자기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한 거예요.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스스로 그죠? 이 말이죠.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사고에 대비해서 그때까지 보험자에 납입한 뭐예요?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 대가적 성질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완전 별개죠. 알겠죠? 그래서 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금액에서 이걸 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해서 그죠? 남은 손해에 관해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상계 범위 내에서요. 하면 됩니다. 요 결론 나왔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 쟁점 그거 빼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한 보험금으로 이쪽이 자기 피보험자 자기 손해 난 부분에서는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빼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 보험금 받았으니까 그 부분 빼고 그 남은 금액을 갖고 제3자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청구할 때 그때 제3자가 또 보험금을 받았던 그 부분을 뺀다고 한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빼고 돈 받을 때 그러면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위 금액은 어떻게 되냐를 우리 판례가 얘기했는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죠.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 많아요.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될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전부를 달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남은 손해액이 제3자로부터 제3자가 손해배상해야 될 책임보다가 적어요. 그럼 그 남은 손해액만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좀 제3자가 배상할 게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험회사가 보험 대위로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손해액 차액은 보험 대위에 따라서 보험자가 그걸 대신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 말이 어렵단 말이죠, 요 말이. 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쉬운 건데,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과실상계 후에 보험자 대위 금액이다. 자, 남은 손해액이란 뭐냐면 피해자가 전체 손해액 불이 나서 전체 손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화재보험 들어서 받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 빼야 되죠. 왜냐하면 이중이득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빼야 되죠. 그 남은 금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제3자가 또 과실상계를 해서 손해배상해야 될 금액이 정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할 것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다 받아와야지.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피보험자가 전체 손해액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라 합시다. 거기에서 보험금을 2,000원 받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8천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3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과실, 피보험자 등등 과실 상계를 해보니까 얼마 남았냐면 과실 상계한 겁니다. 전체 손해액이 아니고 과실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7천원이야. 7천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더 많아요? 피보험자가 받을 돈이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전체 다 받아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액 7천원에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다 받아와 버렸으니까. 그럼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서 어때요? 뭐 대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대위 청구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가 남은 손해가 더 커버리면 보험회사는 대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만약에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보다가 작아요. 그러면 더 남은 손해액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체 손해액이 10,000원에서 예를 들면 4,000원이라 합시다. 그럼 빼고 나면 남은 손해액 6,000원이야. 근데 가해자가 과실상계하고 과실상계하고 가해자가 이쪽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냐면 7,000원이야. 그럼 6,000원하고 지금 7,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피보험자 어때요? 6,000원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000원 받아가면 되니까. 그럼 여기 얼마 남아? 1,000원 남잖아. 가해자가 갚아야 될 1,000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부분은 누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대위하면 되는 거죠. 청구, 대위 청구이 1,000원만 대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판례가 어렵게 느껴지는 판례인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잘 아는 거지만 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과 보험약관. 요 이제 그 면책약관과 관련되는 것인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과 보험약관. 여러분 자살 있잖아요, 자살. 판례 이제 이게 거의 뭐 우리나라 이제 이 자살과 관련돼서 정치하게 과거에는 자살 그럼 무조건 혼자서 죽으면 다 고의에 의한 자살로 봤어요. 근데 이 스스로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고의에 의한 자살이 있고요. 그죠? 고의에 의한 자살이 있고 고의가 아닌 자살도 있어요. 다시 말해 타의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신질환. 알겠죠? 정신질환. 요즘 우울증도 많고 정신적인 우리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황장애도 많고 현대병입니다. 사실 이게.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죽더라도 우울증에 의해서 타의해서 죽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죽겠다라고 의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고의는 자신의 의지로 죽는 걸 말해요. 알겠죠? 의지. 고의한 자살을.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이 자살 면책 있죠. 보험에서 자살 면책 규정을 둘 때 그냥 자살하면 면책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면책 근거가 뭐냐면 고의에 의한 예, 면책이거든요. 고의에 의해서 보험 사고 났을 때 면책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살을 들여다 보니까 고의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도 스스로 죽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자는 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정립이 돼 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은 이거는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유명해졌어요. 판례 나오면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자,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게 됐어요. 우울증. 타살, 거의 뭐 타이에 의해서 죽은 건 똑같죠. 가비 병보험회사 등 상대로 재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어때요? 고의로 자살한 거기 때문에 고의 면책 규정에 의해서 돈을 안 주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주요 우울증 장애와 자살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을이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어요. 그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주고 버티다가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거죠.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만약 그런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을을 치료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을이 자살할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알겠죠?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판례는. 알겠죠? 뭐 결론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의 자살을 보험자. 이 자살을 면책 사유로 한 것은 이 고의 때문에 그랬고, 고의. 알겠죠? 우리가 이 보험법에서 이 법적 면책 사유가 있는데,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면책되도록 법적 면책 사유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두고 있다면. 그래서 이게 자살을 고의로 봤다, 그동안 계속 봐왔다는 거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피보험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될 때는 직접적인 원인이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경우는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내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이 판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먼저 조문을 보시면 요거예요. 법적 면책 사유가 바로 659조인 건데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뭐예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생길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거잖아요. 여기 고의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살도 포함시켰다면 그동안에 알겠죠? 자살, 고의로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 자살을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살펴보니까 그 스스로 죽는 것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죽는 것도 있더라라고 이게 판단된 거죠. 근데 이런 그 분류는요 이미 벌써 해외에서는 다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보험회사가 움직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우리 그 감독 당국도 눈 감아준 과책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판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다 정립이 됐다는 것 자체는 아주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내용이 겁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는 그 직접 원인 행위가 외래 요인의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뭐예요? 우발적인 사고다. 알겠죠? 우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인 사망, 재보상 사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 할 때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정신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자살 즈음의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애워사이는 주의 상황 등등 어때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판단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들이요. 면책 사유를 약관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에 의해서 어, 자살한 경우도 우리 면책된다라고 별도로 정신질환의 내용을 약관으로 명시했을 때 그 면책 약관이 유효한가가 또 문제되었었는데 판례는 어때요? 그거는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살을 해서 이걸 완전히 고의로 보고 면책하는 규정은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21년 판례를 한번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짬짬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죠? 정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우리가 이제 22년 판례 또 한번 여기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판례는
이제 하반기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도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21년 8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